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우리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말 속을 많이 썩고 살았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약간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신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지방도시에서 살고 있는 저희는 이 근처에서 마땅히 취직할 만한 대기업이 있진 않아요. 남편은 적당히 괜찮은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고 저는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이름이 알려진 커다란 회사의 생산직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고 연봉도 꽤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남편도 결혼할 당시의 연봉이 성과금 포함해서 7천이 넘었고 제 연봉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서 서로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했죠. 물론 제가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돈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키도 180이 넘어서 정말 큰 편이고 거기에 인물도 남자답게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남편의 장점들이 무색해질 만큼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모든 갈등의 원인은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돈 때문이고 그래서 더욱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 소개를 받아서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의 첫인상은 얘기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조금 대화가 안 통하고 거친 사람이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예상외로 다정하고 매너가 있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들었지만 남편 역시도 제 첫인상을 괜찮게 봤었는지 그 뒤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금세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둘 다 나이가 적지 않아서 그런지 연애 기간을 길게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1년 조금 넘게 만나다가 바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일단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사람의 마음만큼 중요한 건 얼마나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경제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하잖아요. 저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제 핸드폰으로 은행 계좌를 켜서 보여주며 내가 이 정도 돈을 모아놨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연봉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집에서 쭉 생활을 하고 있었고 버는 돈의 최소 절반 이상은 항상 저축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30살을 1년 앞둔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모아놓을 수가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연봉이 2배 정도는 높고 직장 생활 자체도 저보다 몇 년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 1억 정도, 아니 그 이상은 모아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가진 돈이면 이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는 바로 사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고 본인이 타고 다니는 그랜저 자동차 하나, 그리고 따로 적금 통장도 하나 없이 월급 통장에 들어있던 1,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씀씀이가 커도 그렇지 매달 받는 월급이 얼만데 돈을 이렇게 못 모으고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오빠도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잖아. 그런데 왜 모아놓은 돈이 이것밖에 안 돼? 아무리 차를 샀다고 해도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지금 돈이 적다고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상한 곳에 쓴 건 아니지? 저는 혹시나 남편이 주식이나 코인 도박 같은 이상한 곳에 돈을 다 날려버려서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기야,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사고를 좀 친 게 있어서. 그땐 너랑 만나기도 훨씬 전이고 나도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도 부모님 빚을 같이 갚느라 지금까지 모은 돈이 별로 없어. 조금 당혹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도박이나 코인으로 날린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월급이 아무리 많은 편이라고 해도 결혼하고 나서까지 시댁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의 기준이 있고 어느 정도 이상은 되는 집에서 살며 아이는 최소 2을 낳아서 키우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댁 형편이 어렵고 저희가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 이런 평범한 제 꿈이 물 건너 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불안한 마음을 읽었는지 당시의 남편은 자기 집안빚도 이제는 거의 다 갚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으니까 같이 갚았던 거지. 어차피 처음부터 부모님 빚이었고 우리가 결혼하면 그 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돼. 그때는 제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바보도 아니고 완전히 시댁과 연을 끊고 살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용돈 수준은 드려야 할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이 같이 버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 주변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나 언니들을 보면 시댁 생활비, 용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인터넷에서도 시댁의 경제적인 지원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연이 넘쳐나잖아요. 괜히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스스로 불행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 전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 부부 두 사람의 수입에 대해 서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결혼하고 나면 돈 관리는 전적으로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댁에 돈을 아예 보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야. 용돈 드려도 되고 가족인데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돕고 살아야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서로가 다 알아야 하고 반드시 미리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 그런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며 각서까지 쓸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각서가 무슨 대단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음날 진짜로 각서를 써서 자기 인감도장까지 찍어 제게 가져왔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본인 월급 관리 및 우리 부부의 모든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기로 하고 시댁에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단 1원이 됐든 그 얼마가 되더라도 무조건 제게 미리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저도 그냥 믿어주기로 하고 넘어갔어요. 일단 남편을 믿지 못하더라도 월급 통장 관리를 제가 하게 된다면 본인이 무슨 수로 돈을 시댁으로 빼돌리거나 다른 마음을 먹겠습니까? 이 정도면 결혼을 하기에 앞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본격적인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시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솔직히 조금 더 심하더라고요. 방 2개 있는 낡고 오래된 빌라에서 그 당시에는 시부모님 2분과 우리 남편, 거기에 남편보다 5살이 많은 아주버님까지 4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방이 2개밖에 없어서 남편은 거실에 1인용 침대를 놓고 생활하는 중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빨리 결혼을 해서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남편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버님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는데 그 나이에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있었고 몇 년 전에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모아놓은 돈을 모두 날리고 살던 집 보증금까지 싹 다 날려먹어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온 거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공장도 다녔다가 식당에서 일도 했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이렇다 할 직장을 잡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이미 남편에게 시댁 집안 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오긴 했지만 직접 제 눈으로 보니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미리 써준 각서가 없었다면 이 답도 없어 보이는 집구석 상태를 보고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결코 들지 않았을 거예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결혼 승낙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셨고 저녁을 대충 먹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남편이 택시 타는 곳까지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다시 한번 확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오빠네 집안 사정이 생각보다 힘든 건 알겠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형님도 있으니까 오빠가 집안일에 그렇게까지 안 도와드려도 되는 거 맞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끝내고 결혼도 없던 일로 하자고 제가 말을 했더니 남편이 당연한 소리라며 자기는 이미 각서를 썼고 그대로 할 것이라 다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그동안 도와준 게 몇 년인데 앞으로는 알아서 하실 거야. 남자가 한 입으로 너한테 두 말 할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봐. 내 월급 통장을 너한테 맡긴다고 했잖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우리 집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 그 말에 저는 이 남자를 철석같이 믿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시댁 집구석이 그 모양이라면 결혼하고 난 뒤에도 시댁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것이 뻔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건지 남편의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아무튼 그로부터 얼마 후에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가진 돈이 거의 없었던 남편은 자기가 신용대출이라도 받던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신혼집을 구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 없고 제가 가진 돈이 있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대출 받지 말고 이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전셋집을 찾자고 말했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지방도시라서 1억 언저리면 조금 낡은 20평대 아파트 전세는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 큰 도시였다면 결혼할 때 집 구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들 결혼을 하면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여자는 기껏 해봐야 혼수 정도 맞춰오기 마련인데 저희는 완전히 반대였죠. 남편이 결혼 전까지 2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혼수를 적당하게 맞춰서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저희 상황을 알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각자 처한 사정이 다른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버는 돈을 잘 모으고 아껴서 살면 처음에 대출받아서 무리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본인의 월급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게 맡기더라고요.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혼수를 맞췄기 때문에 그 당시 통장에 잔액은 거의 없었고 다음 달에 들어오는 월급부터 전부 저보고 다 관리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각서까지 쓴 상황이지만 진짜 남편이 제게 돈을 맡길까 싶어 어느 정도의 불안한 마음은 있었는데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 월급을 합치면 적은 돈은 아니고 남편이 아무리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해도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관리하면 될 줄 알았죠. 그리고 다음 달 10일이 되자 제가 관리하는 남편의 첫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결혼 전에 듣기로는 남편 연봉이 7천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들었는데 실제 통장에 꽂혀 있는 금액이 3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들은 것과 너무 액수가 달라서 당황스러웠죠. 최소한 400만 원 이상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 돈에 맞춰서 적금과 지출 계획을 다 세워놨었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남편의 월급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월급이 조금 내 계산보다 적은 것 같은데? 원래 이 정도 들어오는 게 맞아?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연장 근무를 조금 덜 하기도 했고 평소에는 350만 원 전후로 들어오고 거기에 보너스를 받거나 연말에 특별 상여금을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연봉이 7,500 정도 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렇게 따지니까 얼추 남편이 말한 대로 계산이 맞는 것 같긴 했습니다. 제 월급이 250만 원 조금 넘으니 그래도 합치면 600만 원 정도가 우리 부부의 월 수입이었죠. 신혼집 구할 때 대출받은 것도 없어서 공과금 빼고 고정비용이랑 우리 부부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원래 제 목표는 한 달 500만 원 저축이었는데 생각보다 남편의 월급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다시 적금 통장을 어떻게 만들지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어렵사리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매달 조금씩이라도 용돈 보내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나도 처음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은 해놨는데 얼마 전까지 매달 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니까 좀 그렇네. 너무 많이 보내자는 건 아니고 한 50만 원씩 보내는 건 어때? 안 그래도 돈 때문에 민감한 상황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곱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약속과는 다르게 시댁에 정기적인 용돈을 드리자는 것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50만 원을 별거 아닌 푼돈쯤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더 문제였어요. 50만 원이 어떻게 별거 아닌 돈입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고 그 정도 돈이면 누군가는 1년치 적금이에요.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은 보낼 수 없다 대답을 했고 한 달에 20만 원씩 그리고 시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명절 같은 기념일마다 20만 원씩 더 드리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약간 실망한 기색을 보이더니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자더군요. 약속대로 저는 어머님께 20만 원을 남편 이름으로 입금했고 그달부터 적금 통장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300만 원 그리고 결혼 전에 제가 갖고 있던 통장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실망했었지만 막상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저축을 하니 돈이 모이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가 아무리 아끼고 아껴서 저축을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모으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쓸 거 다 쓰고 나서도 2배가 넘는 돈을 모을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3억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신혼집 전세 기간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면 2년 후엔 대출을 조금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었죠. 결혼 전의 걱정과는 다르게 시댁에서는 크게 간섭하는 경우도 없었고 처음에 남편과 이야기한 20만 원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어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의외였고 남편 말대로 시댁과 완전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통장에 수천만 원의 돈이 모였고 이대로만 가면 정말 2년 만에 전세 탈출해서 내 집 마련하고 그 뒤엔 아이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남편에게 완전히 속고 있었는데 눈치를 전혀 못 채고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얼마 전 남편이 아침부터 친구들이랑 축구를 한다며 나가고 저 혼자 집에 남아있던 주말이었어요. 혼자 뭘 할까 하다가 집안 대청소를 결심하고 온 방안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컴퓨터 하는 방에서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각종 서류와 남편의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찾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증명사진, 등본,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처음 보는 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편 명의 통장이었고 매달 10일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급여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몇 달 전까지 쓰던 통장인 것 같았는데 문제는 그 통장에 찍혀있던 급여가 지금 제가 남편 대신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 찍힌 금액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매달 350만 원 정도를 남편 월급으로 받고 있었는데 그 통장에 찍힌 금액은 적게는 420부터 많으면 거의 500만 원에 육박하는 월급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어요. 시간은 저와 결혼하기 전인데 어떻게 월급이 해가 지나고 100만 원 넘게 줄어들 수 있는지 의문이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심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바로 남편의 그 통장을 들고 가까운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통장을 쓰지 않아서 그런지 통장 정리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리고 마주한 진실을 알게 되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진짜 월급 통장은 저한테 체크카드와 같이 줬던 그 통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통장이었어요. 월급을 450 정도 받고 거기에서 100만 원을 본인이 떼고 나서 나머지 350만 원만 저한테 급여라는 이름으로 입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단순히 돈을 떠나서 이 사람이 결혼하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사실에 모든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축구를 하고 돌아온 남편 앞에 그 통장을 던져주고 어떻게 된 일인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을 해보라고 했죠. 남편은 엄청나게 당황을 하더니 사실은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시부모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적어도 100만 원은 자기가 보내드려야 시댁 식구들 생활이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매달 빚도 갚아야 하고 우리 형도 일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생활비도 전혀 보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가 100만 원은 엄마한테 보내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아. 그 말을 저한테 결혼 전에 했어야죠. 그래야 제가 그런 상황까지 이해하고 결혼을 할지 아니면 거기서 끝내고 헤어질지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저한테 줄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보다 저를 기만하고 속였다는 사실이 더욱 소름 끼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던진 핸드폰이 남편의 눈썹 부근에 맞았고 이마가 찢어져서 피까지 흘렀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아서 남편에게 이혼할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월급을 빼돌리는 걸로도 모자라서 태연하게 시부모한테 50만 원씩 용돈 보내드리면 안 되겠냐고 하던 남편의 얼굴이 생각나서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고 저는 그대로 헤어지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당장 집안 형편 차이 나는 건 이해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서 살 수는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빨리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후에 남편과 다시 만나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은 저랑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시부모와
무능력한 자기 형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팔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 놓고 시부모한테 돈도 못 보냈을 텐데 이제는 방해꾼이 사라져 줄 테니 얼마든지 용돈이건 부모빚이건 전부 본인이 부담하면서 살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